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자, 1부입니다. 장의성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자켓이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좀 커가지고 네. 좀 안 입다가 어디 건지 물어보면 좀 그렇구나. 저도 잘 몰라요. 지금 옛날 거여가지고 저는 참고로 옷 비싼 건 안 입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코디는 누가 해주세요? 제가 하죠. 아, 직접? 네. 뭐 안부인께서 해주시는 건 아니고? 네, 제가 합니다. 아, 그래. 아니, 색깔 매치를 참 잘하셨길래. 네, 뭐 그냥 좀 손에 잡히는 거 삽니다. 아, 저는 인식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딱 정해놓고 돌려 입는 편이에요. 그게 더 귀찮아서. 그 멋있죠. 네. 유명하신 분들은 원래 그래요. 아닙니다. 이게 그 옷 비용도 좀 아끼고 할 수 네. 있어서 좋은데.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그 새로운 이슈들이 지금 막 터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얼마나 하면 되죠? 사실 이게 좀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그래서, 한 네. 40분 해볼까요? 40분? 뭐 50분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사실 오늘 원래 이제 일부러 하려고 온 건 아니기 네네. 때문에 막 어제 있었던 일들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부사장님이 또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실 테니까 일단 오늘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거는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어제 물가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죠? 물가가 나왔고 연준에서 회의록을 보니까 뭐 얕은 경기 침체 2년 얘기가 나왔죠. 근데 올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물가가 그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물가는 떨어집니다. 네. 근데 예전 같으면은 물가 떨어지면 만세인데, 네. 그러니까 물가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뭐 제가 지지난주 그 전에 했던 은행 사태와 네.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인한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가느냐, 그냥 네네. 경기 침체로 그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요. 근데 이게 지난번 나와서 제가 막판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좀 피드백 주신 분들도 있어요. 은행 사태 다 막아줍니다. 제가 네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상업용 부동산 아마 막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 막느냐? 네. 사실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망할 것 좀 망하고 네. 한번 좀 클린 작업을 하고 나서 네네. 효율화돼서 살아남은 자들이 좀 건전하게 끌고 간 게 맞는데 이번에는 다 막아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그 5분 대기조처럼 나온 네네. 대응책이기도 하고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미국이 왜 이번에는 시스템 위기를 막아야만 하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산업이 됐던 국가가 됐던 진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통화 정책, 그러니까 다시금 통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네. 사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던 게 과거에 굉장히 오랜 시간 내내 힘들었던 경험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이게 확 단축시켜 버렸다는. 그렇다고 해서 네네.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이기도 한데 미국 정부랑 페드가 보호하고자 하는 거는 경제 시스템, 은행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지 모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 조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힘들어질 곳은 힘들어지고 안 좋아질 곳은 안 좋아집니다. 그거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차별화된 시장의 금융시장의 흐름은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안 좋아지는 은행의 주주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건물주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네. 시스템을 보호할 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드리게 될 거고요. 오늘 유독 멋있으신데요? 말투가. 그래요? 뭐 달라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뭐가 달라졌는데? 원래 네. 제가 좀 항상 급해요. 네. 할 말은 많고. 근데 지금 좀 여유가 생겨서. 아, 그래요? 항상 저희 어머니가 항상 보시는데 네. 이제는 저희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은 안 보거든요. 오래돼서. 근데 항상 주시는 피드백이 네. 말이 너무 빠르다. 아, 근데 뭐 할 말이 많아서 네네. 자꾸 급해지는. 그쵸, 오늘은 그쵸. 조금 천천히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 끊어서 죄송해요. 난 아니에요. 아니, 워낙 멋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네. 그런 국면에서 뭐 결론을 좀 가보면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하반기에 몇 차례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시스템 위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 또 시스템을 보호해 준다면 다 같이 뭐 금융 위기처럼 다 같이 무너지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지만 대부분은 안 좋겠죠. 70, 80%는 안 좋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은 우량한
친구들 자금 조달에 이슈가 없으면 상관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죠?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아니면 거기에다가 성장을 하는 섹터에 그런 쏠림이 있을 네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오늘 결론을 내드리고 조금 시간이 남으면 네. 그 유가가 어쨌든 또 한 83달러 됐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어쨌든 이번 어제 있었던 소비자 물가 발표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에너지였잖아요. 네네. 많이 안 오르는 거에 기여를 한 거는 네. 또 가장 또 나쁜 쪽은 여전히 주거비였는데 야 그러면은 지금은 우호적인 이 에너지마저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오펙 플러스의 감산과 그거에 의한 뭐 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 네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얘기도 좀 시간 남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럼 미국이 정말 페드와 미국 정부가 시스템 리스크를 막을 수밖에 없는 이유 거기부터 네. 가볼까요? 일단은 그 뭐가 문제가 됐냐면요. 최근에 앞으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도 쭉 정리를 해드릴 텐데 최근에 네.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흐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 거기에 뭐 러시아는 당연히 이미 네. 뭐 달러를 못 쓰니까 위안화를 이미 쓰고 있고요. 거기에 중동이 좀 이상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브라질이 이미 선언을 했고 또 우방 중에 하나였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네네.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어쨌든 이게 왜 지금 미국은 그게 중요하냐면 항상 달러에 대한 의심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대단한 여러 가지 묘수나 네네. 아니면 뭐 무슨 좀 때리든지 네네. 혼내주든지 네. 이런 방법으로 지켜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무너졌었지만 네. 그걸로 인해서 다른 데가 또 더 힘들어졌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생각났던 게 비트코인이었죠. 네네. 근데 이번에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적성국에 우리가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플러스 네. 우방 단속도 해야 됩니다. 네네. 우방 단속도 네. 이러면 프랑스가 저렇게 나와버리면 지금 미국에 올인하고 있던 사실 우리 같은 경우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지금 네. 거의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 잘하고 있는 거야라는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방들에게도 형 건재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 경제가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주변에서도 보면 달러 패권에 위협이 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결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는 결국 달러의 사용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달러 이외의 그런 이제 위협이 되는 네네. 지금 이제 위안화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달러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 네네. 플러스 상대방의 통화를 어떻게 죽이느냐 이거 묘책은 모르겠어요. 뭐가 네네. 나오겠죠. 네네. 중국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또 많으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 바탕이 일단 미국 경제가 흔들려서 네.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만약에 우방국에게 뭘 도와준다든지 뭐 이렇게 경찰 노릇을 한다든지 이런 게 본인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 바탕인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역사적으로 제가 어떻게 달러를 지켜왔는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네네네. 또 뭔가의 묘책을 하나 준비는 하고 있겠죠. 그건 지금은 저희가 알 수 없겠지만 그 기본 바탕에는 미국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게 기본인 거죠. 단순히 사용만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네요. 뭐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다른 것들이 이제 포지션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죽여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사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 어떻게 해왔는지? 네, 이제 이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위협들을 어떻게 눌러왔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역사 얘기 되게 재밌네. 간단히만 준비를 했어요.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 일단 1944년 네. 브레튼 우주 협정에서 브레튼 우주 체제를 가면서 달러가 일단 기축 통화가 된 네네.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1온스당 35달러로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그런데 70년대 초반이 되니까 이게 의심이 드는 거죠. 네네. 이게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찍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달러를 찍어내려면 네. 그에 상응하는 금을 미국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으니까 프랑스의 그때 샤를 드골 대통령인가 네네. 이분이
배에다가 달러 잔뜩 싣고 미국으로 보낸 거죠. 우리 금으로 바꿔줘. 네. 그때도 프랑스가 문제였는데 의심이 되니까 왜냐면은 뱅크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늦게 찾으면 미국의 금고에 금이 없는 거죠. 그러면 네. 달러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쵸. 휴지잖아요, 휴지. 네네. 금이랑 못 바꾸면.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배도 출발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닉슨이 무슨 발표를 하죠? 71년에 닉슨 쇼크라고 해서 네. 금태환 중단 선언을 해버리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뭐 인플레 잉태 씨앗이 잉태하고 금 가격이 그때부터 한 10년, 15년 동안 20배 올라가고 이런 게 네네.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우왕좌왕 되는 거죠. 이거 달러를 계속 써도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네. 희대의 그런 천재 전략가가 네. 사우디로 날아간 거죠. 그래서 1974년 페트로 달러 협정을 맺은 겁니다. 이때 네. 원유 살려면 달러로 결제하라. 모든 에너지, 네, 모든 에너지를 그런 결제는 달러로 하는 거고 그 대신 사우디의 안보 그리고 사우디가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인권이 낙후된 국가잖아요. 네네네. 사우디 왕가의 그런 보장, 네네. 안전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달러로 결제하는 것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의 수도꼭지, 원유 수도꼭지가 되어줬던 겁니다. 네. 미국이 좀 풀어 하면 풀고 네네. 잠궈 하면 잠고 그 노릇을 하다가 네네. 지금은 사실 미국이 먼저 때렸어요. 그 얘기도 나중에 혹시 원유 얘기 감산 얘기하면 드릴 텐데 미국이 먼저 사우디를 굉장히 안 좋은 대우를 해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 시키는 대로 했던 사우디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달러가 다시 공고한 기축통화가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로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도 약간 이제 그 경쟁자 수준까지 올라왔던 네. 구소련과 일본을 차례대로 제압을 했죠. 구소련을 제압했을 때는 장기간 저유가로 네. 제압을 했는데 그때 누가 협조를 한 겁니까? 사우디가 협조를 한 겁니다. 네. 네. 본인들이 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네네. 장기간 저유가를 만든 거는 결국엔 사우디 협조가 있었던 거고 그거를 못 버틴 구소련이 붕괴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일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버블 경제를 심어주면서 그래서 일본은 스스로 이제 정말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잃어버린 30년이 된 건데 네네. 그거에 대한 스터디를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 또 중국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버블을 만들어줄 뻔했기도 했고 몇 네네. 번의 그런 네. 것들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지난번 2015년에도 증시 급등이 나왔을 때 네네. 그거를 먼저 부러뜨린 거는 중국 당국이었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버블이 돼서 네. 그런 모든 전 세계 유동성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을 때 후유증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본 통제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사담 후세인 하면 네. 이게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오히려 굉장히 친미 맞아요. 인사였습니다. 네. 사담 후세인이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걸프만을 먹고 싶어서 쿠웨이트 침공을 하고 1차 걸프전을 하면서 이제 반미가 됐죠. 그랬는데 그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정한 거는 2002년이었고 아마 2003년에 침공을 했습니다. 뭐 이게 대량 살상 무기를 네네. 핑계로 갔는데 결국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죠. 아. 근데 2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미의 선봉인 사담 후세인이요. 네. 본인들의 그 이라크에서 나는 원유를 네. 유로화로 팔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거는 기사에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네. 비화가 아니고요. 네. 예, 그건 기사에도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미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유로화로 받기 시작을 했고요. 기름을 달러로 결제 안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이 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그렇게 하고 나서 2002년에 악의 축이 됐고 대량 살상 무기를 핑계로 침공을 당해서 결국에 이제 처형됐잖아요. 근데 네. 살상 무기가 없었어요. 네네. 미국이 그런 정도의 정보력이 없진 않았겠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런 본보기도 한번 있었었던 네네. 거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유로화라고 하는 게 미국의 굉장히 지금은 아니지만 네네. 최근까지 굉장히 큰 경쟁자가 될 뻔했죠. 위험 요인이었구나. 유로화가. 네. 근데 유로화가 힘을 잃어버린 거는 2010년대 초반이죠. 네네. 유럽 재정 위기. 남유럽 위기. 네네, 남유럽 그거를 위기 때. 촉발시킨 거는 그리스죠. 네네. 그죠? 네. 근데 그리스가요. 2001년에 유로존에 가입을 해요. 네.
유로존에 가입을 하는데 그 유로존 가입 조건이 재정 적자를 3% 이내로 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리스는 터무니없이 미달했었습니다. 원래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회계 조작을 통해서 네네.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마이너스 3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네. 유로존 가입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컨설팅하고 파생 상품 카운터파트까지 했던 게 골드만삭스예요. 미국. 네.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가 그런 네. 컨설팅 해주고 파생 상품 거래를 해주면서 네. 이게 이제 그 그리스의 공항이나 항구에서 나오는 10년, 20년 동안의 사용료가 나올 거를 네네. 미리 받으면서 대신 그 뭐 달러를 넣어준 스왑 거래를 해서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 그리스 정부는 그걸 부채가 아닌 수익으로 인식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 기준이 통과가 돼서 네네. 근데 유로존은 그걸 검증을 못한 거고 네네. 파생 상품으로 되어 있어서 유로존에 가입을 했고 가입을 하면 안 되는 나라였잖아요. 그게 유로화를 흔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 네네. 그 위에 이제 미국의 설계에 의해서 그 남유럽 위기의 뇌관인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을 하게 된 거고 네. 결국에는 그 문제로 인하여 유로화라고 하는 통화는 다시는 달러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좀 돼 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됐구나. 네. 아, 이게 약간 어떻게 네. 보면은 뭐 정사와 약간 이렇게 선을 넘나게 좀는 얘기들일 수도 그럴 수 있지만 있죠. 예. 달러가 어떻게 지금까지 패권을 지켜왔고 경쟁자들을 어떻게 보면 눌러왔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어떻게 중국과 위안화를 네. 눌러올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얘기가 펼쳐질 것이고 네네. 그거에 대한 방법은 사실 저희는 모르겠지만 그쵸. 미국의 정말 똑똑한 싱크탱크들은 네네. 다 방법은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기본 전제 조건은 네.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안 그래도 여기 다음 나오는 게 2008년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네네. 그때는 그러면 전 세계가 다 같이 힘들어서 딱히 달러 패권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네, 일단은 그 경제 규모로만 봤을 네네. 때는 아직까지 중국이 지금과는 위상이 좀 달랐었고요. 달랐죠. 예.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위기에서 결국은 달러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네네. 뭐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는요. 대안으로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요. 왜냐면은 뭐 생각해 보면 그때는 중국도 달러를 구해야만 했던 맞아요. 예. 그죠. 모든 나라가 네. 아무리 적성국이라고 해도 네. 러시아도 아마 그 스위프트망에서 퇴출을 안 시켰으면은 네. 달러를 지금도 쓰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큰 실수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결국 위안화 진영을 갖다 그렇죠. 붙여준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되게 이런 그 주도 그룹에서 봤을 때는 변종이 하나 나왔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은 금융위기의 산물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코인데스크 US 칼럼을 보면 아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사토시 나카모토죠. 네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백서를 준비한 거는 그래서 그 2007년 초라고 해요. 네네.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이죠. 전이네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건요. 네. 이 백서가 주요 전문가 그룹들한테 이메일로 뿌려진 거는요. 네. 2008년 10월입니다. 거의 뭐 언제였었죠? 리먼이 터진 게 9월, 10월? 리먼이 아마 9월, 10월인 걸로 기억하는데 10월이죠. 리먼이 터진 게 10월이에요. 그래서 그때 백서를 이제 준비는 본인이 2007년 초부터 했다고 쳐도 네네. 그때 백서가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2009년 아마 1월에 네네. 최초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한 첫 번째 블록이 형성이 되는데 네네. 여기에 사토시 이런 블록에는 문구를 그걸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넣은 문구가 미국의 재무장관 두 번째 구제금융 임박이라는 그 기사 제목을 넣었어요. 블록에다가. 네네. 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중앙은행이 화폐의 가치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네. 법정 화폐의 역사를 보면 그 신뢰가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준비는 그 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게
누가 봐더라도 금융위기에 반대의 부산물로 보이는 게 비트코인이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고 또 재밌는 거는 미국의 은행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대안으로 뜬 게 금과 비트코인이니까 네네. 어쨌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직 경쟁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네네. 뭔가 위험 요소가 어쨌든 그때 생겨난 거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실제 내막은 모르겠으나 사토시 나카모토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딱 터지니까 블로그에다 그 얘기를 썼을 수도 있고. 약간 그게 이게 더더욱 필요한 상황이구나라는 네. 확신을 가졌을 수는 있겠죠. 어. 그 전부터 이게 어쨌든 뭔가 화폐가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한 네네. 부작용을 생각해서 만들었더라도 그거의 절정을 또 여기서 봤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 AI 알고리즘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AI 뻥 터지고 오예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네네. 오, 그러네요. 그럼 요즘에는 어떤 상태예요? 요즘에 좀 심각합니다. 일단요 가장 네. 큰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요 러시아는 당연히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있겠죠. 네네. 중동상 에너지가 아마 뉴스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첫 위안화 결제가 있었죠. 네, 3월 28일이고요. 네. 이게 아랍에미리트산 천연가스입니다. 네. 근데 이게요 또 재밌는 게 판매자가 네. 프랑스 토탈사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걸 산 거는 중국의 국영석유 회사 중국 해양석유라는 곳인데 네네. 토탈사가 이거를 팔았죠. 네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마크롱이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네. 극진한 대우를 받았죠. 아하. 그리고 이게 돌아오는 길에 우리 미국의 우방이라고 해서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만 발언에 좀 실언도 해서 네네. 그건 주워 담기도 했고 네. 완전히 중국과 밀월의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그 직전에 어쨌든 첫 중동산 에너지의 위안화 결제가 있었는데 판매자가 프랑스 회사였다. 네. 뭔가 약간 의미가 좀 있었던 건데 이거에 대한 미국이 어떤 응징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3월 30일입니다. 중국과 브라질은요. 향후 네. 본인들의 무역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와 헤아라를 쓰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브라질도 물론 남미라고는 하지만 미국권이 아니에요? 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이죠. 네. 그렇죠. 네. 아메리카잖아요. 그쵸. 사우스 아메리카. 네. 그래서 물론 이게 보우소나로는 약간 친미,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진보 정권이 룰라는 네네. 약간은 이제 완전 친미는 아니더라도 아. 보통 정권들이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럴지언정 그런 브라질이 이게 앞으로 결제에 있어서 위안화와 헤아라를 쓰자라고 네네. 발표를 했고 어제 네. 룰라 대통령이 어디에 갔죠? 어디 갔습니까? 지금 베이징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어제 중국 방문을 했고요. 또 제2의 마크롱이라 아니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어디를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소식을 보지 못했는데 어디 방문 예정이냐면 화웨이 R&D 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필이면 화웨이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에서 네.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네. 물론 그거를 룰라가 제안을 했는지 뭐 중국이 제안을 했겠죠. 근데 네네. 분명히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미국을 자극할 걸 뻔히 알면서 네네. 미국이 온갖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징적인 네네. 회사죠. 그쵸.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과연 네. 사우디가 위안화 결제를 할 것인가? 어. 이게 관건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은 아랍에미리트니까. 아랍에미리트고 아랍에미리트도 발뺌을 할 수 있죠. 네네. 우리 아니다. 우리가 판 게 아니라 프랑스가 팔았다. 토탈 회사 토탈이 팔았다. 토탈이 팔았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아랍 정상회의를 하는데 네. 시진핑이 초청이 됐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아랍 정상들과 시진핑이 우리 앞으로 위안화로 결제합시다라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합시다라고 이제 선언만 해놓고 네, 그쵸.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네. 어쨌든 언제든지라도 할 기세는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 시행할지는 미지수죠. 네. 그리고 또 3월 10일로 기억을 하는데 있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네.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를 하죠. 네, 그렇죠. 베이징에서. 그것도 중국이 베이징에서. 중재를 한 가운데.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거기다가 아마 이 얘기가 끝나고 네. 가능하면 감산 얘기를 드릴 텐데 미국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네. 아마도 그 감산 발표 전날 미국에서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했던 감산도 사우디 주도로 오펙 플러스에서 발표를 하죠. 네.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미국이 뭔가
굉장히 큰 도전들을 네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예전 같으면요. 네. 위기가 발생을 하면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나라에서 터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제일 또 물론 이제 우리도 잘못을 했지만 네네. 이 양털깎기라고 하는 네네. 그걸 제대로 당한 게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양털깎기가 뭐였죠? 그 이게 이제 양의 털을 네. 이렇게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쓱 베가는 건데 이게 만약 이런 거죠. 만약에 자 막 본인들이 금리를 올리면 신흥국이 터져요. 네네. 망하죠. 그러면 가서 그걸 다 헐값에 주워가는 거죠. 그래놓고 그 뭐라고 하죠? 그래놓고 이제 IMF 지원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헐값에 주워가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2008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몰랐을 겁니다. 본인들 자국에서 먼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질 거라고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쨌든 뭐 의도된 바도 아니고 네네. 내비둬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이런 위협들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적어도 시스템 위기로 다 같이 무너지는 것만큼은 굉장히 막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시장 현상으로만 보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긴 한데. 그 2008년에 오히려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의 현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원달러만 여러분들이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시니까 잘 네네. 아실 거예요. 원달러만 보시는 분들은 은행 사태 이후로 달러가 강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 아니에요. 대표적인 통화 두 개가 약합니다. 하나는 달러고 하나는 원화입니다. 네네. 원화가 약해져서 그런 거지.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 조금 약해집니다. 그런 뭐 그러면서 금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네네.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할 수 있다면 네. 아마 최대한 시스템을 위기로 가는 거는 막지 않겠느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물론 우리는 뭐 장혜성 지점장이 CIA도 아니고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럼 미국은 어떻게 좀 이런 상황에서 대응을 할 것 같으세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명확한 방법은 금리 인하밖에 없어요. 금리를 낮춰줘야 네네. 돼요. 왜냐하면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없으면 안 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위기가 그냥 넘어갈 위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금리를 낮춰줘서 은행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네. 상업용 부동산이 물론 가격이 막 회복되진 않겠지만 누군가 털려 나갈 때 그런 매수세가 받쳐줄 수 있을 네네. 정도의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기채를 지금 투자하시는 거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꼭 반드시 보호를 해줄 것 같으며 그리고 금리 인하도 꽤 있을 것 같다. 네, 저는 그 방법 말고는 사실 없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요, 네. 모든 막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냐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시스템을 보호한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미국 정부는 시스템을 보호하고 시스템만 보호합니다. 그건 뭐가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중소형 은행이 무너져요. 네.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금자가 무너지면 그 은행 시스템 그쵸. 무너집니다. 네네. 은행 주주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분명히 큰 헤드라인으로 등장하게 될 텐데 네네. 이게 이제 이런 거 있죠. LTV가 만약에 60%다 그러면은 100억짜리 건물에서 60억이 대출이에요. 네. 그러면은 40억은 건물주의 몫이죠. 그러면은 네네. 만약에 막을 수 있다면 그 건물 가치 하락을 60억에서 막아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대출이 부실화되는 걸 막아주는데 그쵸. 대신 건물주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네네. 거죠. 예. 그래서 다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구조조정은 하는 겁니다. 네. 어려워진 은행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 대신 이게 이제 그게 시스템으로 번지지 않도록 네네. 예금자를 보호해준다든지 그리고 이게 그런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도 네네. 그게 은행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거지. 이게 100% 대출이 아니라 네네. 100억짜리면 60억이 대출이니까 그 가격을 뭐 100억으로 맞춰주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시장이라고 하는 게 심리가 너무 작용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에서 은행 주주들을 보호해주지 않을 거예요. 네. 상업용 부동산에서 건물주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더 터지게 된다면 뭐 어디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네. 예금자 보호는 되지만 주가는 뭐 빵 떨어질 거예요. 네. 내지는 상업용 부동산이 어디가 파산났습니다. 네. 건물주는 돈을 못 받겠지만 그 건물 가치는 좀 그러니까 대출은 지켜드릴 거예요라고 해도 네. 그 뉴스가 나오는 순간
시장에서는 심리가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네.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영향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도 보셨듯이 이게 그런 중소형 은행 주주들이 돈을 날린다고 해서 네. 일부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의 AT1 투자자들의 돈을 날린다고 해서 상당히 깊겠죠.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은 힘들죠. 당사자는 힘들죠. 네네네. 네. 당사자가 힘든 것과 연쇄 작용을 하는 거가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런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뭐 파생 상품이 엮여 있다든지 네네. 그게 뱅크런을 일으킨다든지 그러니까 뱅크런을 차단한 거잖아요 이번에. 네네, 그쵸. 그런 연쇄 작용을 해서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게 시스템 위기죠. 네네. 당사자들만 탁 꼭 집어서 힘들어지는 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건물이 다 힘들어지느냐 그중에 네네. 우량한 애들도 있을 거고 버틸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별적으로 당사자들만 힘들어지는 그 정도 선으로 이제 연쇄 작용과 다 같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데 주력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정말 딱 콕 집어서 지금부터 투자할 때는 은행이랑 리츠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게요. 네. 지금 굉장히 낙폭이 큰 그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무조건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요. 네. 만약에 적정 가치가 그러니까 처음에 10이었는데 네. 안 좋아져서 적정 가치가 5로 떨어집니다. 네. 적정 가치가요. 네. 근데 주가가 2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거기서 적정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말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에서 5까지 올라가면은 네. 그쵸? 2배 반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가 하지 말라 해서 안 했는데 이게 이만큼 올라가서 이게 훨씬 화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적정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지 주식 투자는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 네. 과하게 반영된 거가 근데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느냐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건데 네네. 저는 굳이 그 판에 들어가지는 저라면 안 하겠다라는 거지 하지 마세요라는 건 아닌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영향을 안 받는 곳이 꽤 많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네. 어떤 것들이에요? 일단은 우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은행들의 대출은 굉장히 축소될 거예요. 네네. 자발적 긴축이 일어날 겁니다. 금리를 내리더라도요. 네. 그렇다면 자금 조달 이슈가 없는 기업이 일단 기본 전제 조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 조달은 사실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실제로 적자가 나서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지금 흑자가 나고 있긴 한데 당장 현금이 없어서 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거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안 할 수 네. 있는 회사가 제일 네. 좋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든. 네. 뭐 투자, 그러니까 성장해 보니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돈이 많아서 내 돈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사람과 네네. 누가 돈만 빌려주면 나 저기서 대박 날 것 같은데 네.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누굴 투자해야 됩니까? 그래도 돈 있는 애들. 네, 일단은요. 물론 누군가가 투자를 해주면서 네네. 손정이나 워렌 버핏 같은 분이 투자를 해주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모르면 네. 일단은 자금 조달 이슈가 전혀 없는 기업부터 보는 게 맞겠죠. 요즘에 그러면은 사실 시장에서 되게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만 네. 올라갔다는 얘기도 되게 많은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세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그들의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면 시스템이 이기면 그들도 힘들어집니다. 네네. 근데 그러니까 자금 조달 이슈가 없는 곳은 특별하게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네네. 본인들이 원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막 이 친구들을 잡으려는 워너비 네네. 수많은 스타트업과 뭐 중견기업들과 이런 네. 데들이 네. 저기 한번 잡아보겠다고 열심히 그러니까 그렇죠. 잠재적인 경쟁 후발 주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들이 어떻게 되죠? 다 밀려납니다. 그래서 정말 1등 기업은 불황을 사랑하죠. 우리 3%도 네. 우후죽순 생겼던 네. 우리 여러 가지 그쵸. 네. 채널들이 네. 조용히 좀 정리가 되는 좀 정리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등은 오히려 그런 불황을 즐깁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은 투자하면 되는데 네네. 누가 돈 대주면은 되게 대박 칠 수 있는 친구들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다 도태되는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그런 빅테크들이 놓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거는 별개긴 한데 사실 우리가 작년은 조금 너무 늦고 재작년에 워낙 적자 기업들 성장한다고 좋아하면서 많이 투자했었는데 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손대지도 못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은행이나 리츠 투자랑 똑같은 네네. 거예요. 왜냐하면 아. 자 적정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져 있다면 네. 그건 기회거든요. 근데 그건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모든 주식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네. 뭐 내가 뭐 갖고 있는데
저는 그냥 모르거나 뉴트럴은 많아요. 네네. 그럼 모릅니다. 네. 중립입니다. 네. 근데 제가 잘 모르는 거를 저는 이렇게 셀은 잘 없어요. 셀. 숏, 네네. 셀, 네. 셀은 없습니다. 셀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팔 때가 셀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나 누가 친구나 물어봤을 때 셀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정도까지 공매도를 칠 정도로 분석을 한 거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냥 뉴트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역시 그냥 중립입니다. 왜냐하면 적정 가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그거는 그런 거죠. 저라면은 저는 별로 그 판에는 안 들어가는. 아니 이미 들어가 있어서 이게 고민을 참- 하셔야 되는 네네. 거죠. 예. 그러면은 적정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건데 네네. 손절을 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와중에도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는 네네. 건가도 봐야 될 거고요. 네. 안 되겠다. 모닝스타 리포트나 좀 열심히 찾아봐야 되겠다. 아니, 모닝스타가 워낙 페어밸류 적정 가치 많이 계산해 주니까 네네. 제가 계산은 못 하고 그런 거 그거나 필요하죠. 좀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돈 빌릴 필요가 없는 기업들 네.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 여기서도 성장하는 기업들을 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건 네. 어디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AI라고 어, 보고요. 자, 이게 그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 네. 포함해서요. 주도주라는 게 생길 때는요. 네. 왜 주도주가 나는 체감을 못 하는 데서 오느냐.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마 얼마 전에 저 메리츠 이진우 연구위원님 쓰신 네. 자료에서 너무 감명 깊게 들은 게 있는데 주가의 정점은 네. 투자의 정점에서 온다. 주가의 정점은 투자의 정점에서 온다. 캐펙스 투자의 정점에서 온다. 네. 그러니까 이게요. 투자가 막 이루어지고 나면 네. 그게 이제 소비로 풀릴 때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논란이 있지만 뭐 전기차도요. 네네. 아직 보급이 안 됐어요. 네. 근데 보급이 될 거니까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정점에 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보급이 됐을 때는 이미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많이 팔려서 그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올 때는요. 네. 오히려 주가는 떨어져 있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음. 투자의 정점에서 주가의 정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투자는 그냥 캐펙스 투자. 일반 개인들의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캐펙스 투자. 증설 투자. 그렇죠. 네, 캐펙스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네네.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투자할 때는 모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써야지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항상 반 박자 빠르다 한 박자 빠르다는 건데 지금 어쨌든 가장 미친 듯이 투자를 하는 게 글로벌하게, 네네. 그죠? 미국에서 보면은 AI 아닙니까? 그쵸. 발등에 불 떨어졌죠. 네네. 왜냐하면 위너 텍스 올인데 네네.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지금 당장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네.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 이게 4월 7일 날 미국 IT 전문지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데 기사였고요. 네. 또 제가 또 애정하는 바바리안 리서치 정의석 이사 왜 요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주세요. 한번 정의석 이사가 원래 제가 오는 타이밍쯤에 네. 약간 몸이 안 좋으셨대요. 맞아요. 지금은 네. 지금 좋아졌어요? 네네. 저한테는 그런 말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꼭 불러 주십사 작가님한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네. 그 바바리안 리서치에서 나온 소개해준 기사인데 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AI 개발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의 쇼티지가 너무너무 심하다. 자 일단요 중소형 그 개발사들은 네네. 본인들이 엔비디아 H100, A100을 사서 서버를 하기 구축을 어렵죠. 못하니까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것도 써야 됩니다. 네네. 당연히 다 갖고 있겠죠. 그쵸. AWS,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이런 거 다 갖춰놓고 네. 하는데요. 이거를 쓰기 위해서요 2-3달 줄을 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왜 그러느냐? 그런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가 작년에 투자를 좀 많이 했어야 됐는데 좀 덜한 거죠. 못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들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 그럼 이들은 어디로 달려가죠? 누가요? 클라우드요? 예,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는 누구한테 달려가야 되죠? 엔비디아한테 가야죠. 엔비디아한테 달려가야 네. 되는데 그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AI 반도체를 얻는데 2-3달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중소형 개발사들은 클라우드사들한테 줄 서 있고 네네. 그들은 엔비디아에게 줄을 서 있는 네. 이런 쇼티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만들면 팔리는 거죠. 네. 거기다가 TSMC가 조금 옛날에는
뭐 더 만들어줄 룸이 없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그렇죠? 것 다른 데가 같더라고요. 잘 좀 안 되니까 그렇다면 만들면 팔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요 본인들이 올해 AI용 반도체를 얼마나 더 많이 팔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 컨퍼런스 콜 때 네. 그냥 내러티브 막 AI 세상이 왔고 뭐 이런 얘기만 한 겁니다. 얼마큼 늘지를 몰라서. 네네. 그런데 이게 보면요, 그 지금 엔비디아 퍼가 70배, 80배 네. 너무 비싸죠. 많이 비싸죠. 네, 아마 추정치가 바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 센터향 네. 매출이요. 이게 작년에 한 41.5% 증가했어요. 41. 네. 데이터 작년에. 센터 향만요. 네네. 게이밍이 확 줄어들어서 작년이 똔똔입니다. 전체적으로. 네네. 근데 41.5% 증가했는데 올해 엔비디아나 그런 컨센서스로 좀 추정하는 게 한 17% 증가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적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네. 미래에셋증권에 저희 이제 유영호 위원이 이제 리포트에 쓴 거를 보니까 한 36% 정도 본인이 좀 많이 보고 있는 건데 네. 이보다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어. 보는데 36% 증가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줄 서서 사는 건 아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되면 엔비디아의 추정치가 바뀌게 될 거고요. 아마 실적 발표 이제 엔비디아는 한 달 뒤에 하니까 네네 맞아요. 다음 달 말 정도에 하고 나면 다 바뀔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퍼도 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엔비디아만 좋아지느냐? 키백스 투자가 아니죠. 지금 줄 서 있는 네. 그렇죠. 거기에 그러면 클라우드 HBM 서비스란 네, 네. 당연히 HBM, 당연히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메모리도 좋고요. 클라우드 업체들도 아. 좋은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핵심 서비스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그냥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주위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네네. 유튜브 영상 짧은 거 네네. 그거 보시면은 정말 뭐 감이 안 와요. 와, 뭐 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될것 같은데 이거 내가 진짜 쓸 수 있을까? 약간 그랬었어요. 누구나 쓸 수.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생산성의 폭발적 증가가 인류에게 지금 선물로 주어질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 경기 침체가 지나고 나면 네. 또 한 번 인류를 도약시키는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가 있을 건데 이런 거예요. 보시면은 자 예전에 우리 뭐 할아버지 세대 네. 회사원들이 일하는 거는 공책에 자로 줄 긋고 그죠 볼펜통 치우면서 하다가 네. 갑자기 PC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네네. 문서를 다다다닥 되게 빨리 정리하게 됐어요. 그쵸, 네. 하지만 뭔가 자료를 찾으려면 도서관에까지 가서 도서관에서 찾아서 펼쳐놓고 네네. 복사하고 네. 그랬던 게 인터넷이 되면서 그렇죠. 굉장히 빨라졌죠. 자료를 네네. 찾는 게. 네. 그러다가 이제는 회사가 아니어도 네. 장소에 상관없이 돌아다니면서도 네.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죠. 네. 모바일 세상이 왔어요. 그쵸. 그런데다가 이제는 그거를 AI 비서가 내가 대신 직접 치지 않아도. AI 대신 찾아주고 대신 만들어주고 이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 생산성의 획기적 증가라는 거는 아마 지금 저희가 가늠을 못할 정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 AI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연 7% 성장 가능할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올해 2.8% 전 세계 성장률이고 네. 20년 평균이 3.8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 네네. 세계 경제의 GDP 성장률이 네. 한 연 7%로 늘어날 수 있다. 엄청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한 이게 거죠. 글로벌이 7%요? 네네 글로벌이 20년 평균이 3.8이에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은 좀 네네. 성장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데요? 올해는 2.8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인류에게도 주어진 선물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 부가가치의 증대를 굉장히 그 제공하는 회사가 또 많이 또 쉐어할 겁니다. 네네네. 그럼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일 테니까 어. 이 기업들의 이제 성장은 이 지금 시스템 위기가 오지만 아니면 와르르 무너지지만 않으면 네네. 계속될 거기 줄 서 있잖아요. 네. 그냥 심플하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그런 투자 대안이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이폰 모멘텀이다. 네.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폰 첫 모델이 몇 년에 나왔었죠? 2007년? 2007년에 2007년이었었죠. 나왔고 우리나라에 2009년에 들어왔어요. 그쵸. 근데 그러면 2007년에 물론 제가 뭐 글로벌 금융 위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2007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애플도 어쩔 수 없이 없었죠. 네.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붐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말 것 같다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들의 주가를 단기적으로 하락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 그러니까 시스템이 무너지면. 네네. 근데 지금 그건 근데 안 올 것 그건 같다고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셨으니까. 근데 그 두 개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요. 자,
아이폰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긴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줄 거라고 그때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쵸. 이게 네. 우리의 생산성을 바꿔줄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왜냐면 알았다면요. 네. 알았다면 우리나라가 2년이나 늦게 아이폰을 도입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왜냐면은 앱 생태계가 너무 늦어졌잖아요. 네네. 그런 우버나 이런 기업들이 탄생을 우리는 어쨌든 그러니까 그랬다면 다 앱으로 개발자들이 쏠렸겠죠 그때는. 네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정도인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알잖아요. 네네. 이게 그 당시 아이폰 모멘트인 거를 누구나 알고 다 달라붙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더 차이가 빠를 있는 수 거예요. 있다. 훨씬 빠르죠. 네. 그렇구나. 근데 왜 여러분들은 양자 컴퓨터를 얘기하시지? 양자 전- 컴퓨터는 어떤 연관이에요? 저거는 네. 게임 체인저인데요. 네. 저거는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되면 획기적인 겁니다. 모든 걸 다 바꿔놓는 건데. 근데 저거 언더스탠딩에서 저거 아마 영상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공부하려고 kit만 해놓고까지 못 봤어요. 여러분들 그거 언더스탠딩의 좀 고급 버전으로 네. 그 영상을 만드셨으니까 그거 보고 좀 같이 공부하시죠. 저도 좀. 저도 몰랐네요. 이게 언더스탠딩에 있어요. 네, 있어요. 뭐 언더스탠딩 없는 게 없습니다. 저도 가끔 언더스탠딩 나가야 되는데 네. 아직 한 번밖에 출연 못했어요. 잘 봤습니다. 그것도. 좀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더스탠딩. 네. 진짜 언더스탠딩은 인정받아야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이 프로님이 진짜 그 게스트 선정에 네. 굉장히 깐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2% 안 계실 때 나갔어요. 2%안 계실 때. 자, 좋습니다. 오늘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네. 제가 이거 하고 원래 시간 남으면 딴 거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거 하면서 50분 지나가 버렸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이거밖에 안 했는데. 전 더 할 수 있는 줄 알고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장우석 부사장님 부사장님 오셨어요. 좀 모셔야죠. 네, 오셨어요. 한번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